이 을지로위원회가 본래 민주당에서 어려운 시절에 상당히 민주당의 그 정체성을 갖다가 돋보인 예. 활동을 하면서 국민적 평가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게 선대위로 배치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저는 공동상황실장으로 네. 배치되었었는데 선대위 슬림화하겠다고 예. 하면서 선대위 조직을 대수술했죠. 예. 대폭 수술하면서 그야말로 선거운동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조직들, 총무, 전략, 정책, 조직, 홍보 이런 조직들만 선대위 내에 꾸렸는데 을지로위원회는 별도로 고유한 기능이 있다 생각해서 당 조직을 선대위에 그대로 편제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을지로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자영업 소상공인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예. 그 현장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좀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되겠다는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 개정안들도 내놓고 했는데요. 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떤 희생 또 헌신 뭐 이런 것이 밑바탕 되고 있는데 예.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일 큰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공약을 마련했고 그래서 후보가 직접 리뷰를 다 한 다음에 오늘 7대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절반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자영업이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걸 조금 말씀해 주시면. 우선 선 지원 후 보상 후 정산 방식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손실을 보면 그 손실이 얼마가 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하고 계산이 끝난 다음에야 보상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먼저 지원을 하고 사후에 정산을 해서 모자라면 더 드리고 남으면 환급받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에도 그동안에 정부의 지원이 금융 지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다기보다 은행에 뭐 장기 저리로 싼 지원 대출들을 해줬는데 이건 결국에 빚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이나 소상공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뭐 임대료라든지 또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 아닙니까? 이 고정비에 한해서는 미국처럼 상환을 면제하는 한국형 PPP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굉장히 획기적인 계획인데요. 이것을 공약에 포함시켜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도 뭐 세게 나가고 있잖아요. 뭐 50조 지원하자, 100조 지원하자. 100조 지원하자 이런 거고 여야 빨리 그 합의해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역시 정부의 몫이고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야가 합의로 정말로 위기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그게 뭐 50조가 됐든 또 몇 조가 됐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합의하면 정부와 청와대도 그런 여야의 합의를 존중해서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정부는 엊그저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또 곧바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여야가 먼저 합의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또 촉구하고 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협의를 해서 이제 어쨌든 큰 규모인 50조 뭐 100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손실보상에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시간 제한이 아니라 인원수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의 직접적인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명령을 받지 않았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이 전혀 안 된 업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행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숙박업도 마찬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행 자체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해외여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놓으니 이분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은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손실을 입은 거죠. 예.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실을 입은 계층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고 그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꼭 필요한 재정을 도출해서 정부의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파업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함께 모여서 총궐기 하겠다고 하는 날이 예.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뭔가 여야가 합의로 충분한 손실보상, 피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려 2년 동안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희생해 왔거든요. 이제 더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간간히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펴왔지만 10명 중에 7명 이상은 그렇게 받은 것을 전부 다 임대료로 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살 돈이 없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 이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근데 소상공인 이번에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언제든지 허약하잖아요. 이 파트가. 네. 그래서 이 중장기 경쟁력을 얻는 대책도 오늘 발표했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가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점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급하게 입법해서 온라인 플랫폼과 거기 가맹되어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 간에 어떤 대등하고 공정한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점점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될 텐데 이 골목 상점들이 어떻게 이 디지털 경제의 전환에 이렇게 적응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데 이 중소벤처기업부 가운데 그 소상공 자영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건 1개 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소상공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할 제2차관을 신설해서 이걸 아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한 정책 분야로 끌어올려가지고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많이 을지로위원회에서 제안했고 역할을 많이 했겠네요. 네, 후보의 평소에 소신도 있었겠지만 뭐 그분이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그가 많잖아요, 소상공. 골목 경제와 골목 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제안을 했어도 그걸 그냥 쉽게 뭐 다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전환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새신선대위 당이 기득권에 지금 이 기득권 정당으로 지금 머물고 있다. 침체되어 있다.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이 후보가 자기 살을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이 지적하면서 바뀌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 진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 저희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지적과 비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들도 똑같은 기득권층이다. 그래서 그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위선적 행태를 똑같이 보이고 있다.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이 민주당에 큰 기대를 걸고 대통령에 이어서 180여 석이나 되는 국회의석까지 몰아줬는데 그 의석을 갖고 정말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기민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지적을 받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의 쇄신의 지점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기득권화되어 있는 당의 어떤 문화와 질서를 바꿀 거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이 부여한 이런 의석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일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그런 점을 이재명 후보가 선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아들의 이 온라인 도박 문제가 나오니까 그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고 필요하면 아들 뭐 치료도 하겠다, 중독 치료도 하겠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 같으면 조금 이렇게 엄하게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뭐 컴퓨터 게임 조금 한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방어를 하려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의 그 도박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열린공감 TV에 의하면 국민의힘 선대위 내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사안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뭐 그것을 뭐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악해서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정치 공작 아니냐, 정치 기획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후보가 직접 지침을 내리고 선대위 내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절대로 그 기획설 같은 거를 제기하면 안 되겠다. 후보의 아들을 엄호하려고 하지 말고 후보가 인정한 대로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민주당의 어떤 기득권적 행태와 질서, 문화 이런 것들을 협파해 나간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당내 정당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당혁신위원회에서 조만간 정당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인 방안들이 제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선대위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다 지역으로 현장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이 어떻게 말하면 하방이잖아요. 네. 자기 지역으로. 근데 그 지역으로 내려간 그 의원들이 이 총력전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많이 있는 거죠. 예. 뭐 이렇게 하면 선대위 슬림화를 통해 가지고 선대위 직함들을 상실해 가지고 뭘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전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껴지기가 십상이죠. 나름대로는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 많이 모이지는 못하니까 지역위원회마다 각급 당 조직 단위별로 교육을 계속 이어간다든지 또 당원들과 함께 또 지방 의원들과 함께 지하철역에 나가서 인사를 드린다든지 뭐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 캠페인 같은 거를 조직해서 지역 내에 있는 각종 뭐 소모임 또 뭐 직능단체 뭐 이익단체들을 쭉 만나러 가면서 간담회도 추진하고 이야기도 듣고 소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 거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렇게 권리당원 게시판을 이렇게 막았다면서요? 네. 우리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당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이 게시판에서 아직도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일부 당원들이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뭐 인신 비방과 욕설에 가까운 얘기들을 할 뿐만 아니라 뭐 후보를 교체하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오히려 당의 단합을 실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나마도 뭐 자유롭게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모든 당원들을 대통령 선거의 후보를 중심으로 다 단합시키고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당계에서 그런 이견들이 자꾸 제출되는 것은 당의 단합과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중단시킨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마저도 막 올라와서 건강한 토론 문화를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아닌가. 그리고
누가 실명으로 게시한다고 해서 뭐 탄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면 저는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걸고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는 이런 풍토가 당내에도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경선 초반에 상당히 그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다움을 잃어버렸다, 되찾아야 된다. 이 본 경선 때는 아주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였었는데 본인은 그걸 유연성, 실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 틀림이 없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고 그걸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사회경제 정책의 총론을 들여다보면 그 기본소득 또 기본주택, 기본금융이라고 하는 기본 시리즈는 한 부분이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1번 공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틀에 이를테면 이재명 노믹스라고 할 만한 경제 전략인데 그 전략을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장이 중요하다. 왜? 성장이 되어야 기회의 총량이 늘어난다. 지금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기회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회가 적은 기회를 찾으려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 이를테면 여성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이러저런 조치들, 여성 우대 조치들 이런 것들이 역차별이라고 공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다. 그래서 남녀 간의 젠더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자고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저성장의 뭐 선진형 경제 모델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새로운 경제 질서와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산업혁명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환적인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환적인 어떤 세계적인 어떤 경제 질서에 잘 적응하면 훨씬 더 높은 성장을 구가할 수 있고 그러면 기회의 총량이 늘어난다. 라고 이재명 후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공정한 경쟁 질서 중에 애시당초 자산의 격차나 출발선이 다른 데서 발생하는 그 불공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처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전환적 공정성장의 일부분이다. 그러니 이걸 1번 공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여론조사가 보면은 돌고 돌아와서 지금 박빙이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스윙보터들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문제인데, 네. 스윙보터가 지금 20, 30대 중도층, 뭐 두 군데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략 파트를 맡고 있지 않지만, 예. 어쨌든 그냥 누가 뭐라 해도 어쨌든 그 당에서는 그 인물인데, 네. 한번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중년의 나이이고 또 이제 아빠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층들의 어떻게 하면 소구할 수 있을까가 고민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방안도 잘 안 떠오르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0, 30대 젊은 층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태도 또 습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좀 해보면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정책적 실용주의에 매우 민감한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얘기를 들으면 젊은 세대들은 정치인의 정책 공약을 제품 사용 설명서 보듯이 꼼꼼하게 따져본다. 그래서 얼마나 실현 가능한 공약 또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잘 설계해서 내놓느냐에 의해서 20대, 30대의 마음을 잡고 못 잡고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책적 비교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에 소구하는 것이고 또 젊은 층에게도 소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젊은 층들은 작은 공약에 반응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 시절에도 아주 작은 공약에 반응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뭐 10리터, 20리터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서 젊은 1인 가구에는 여름에는 이게 며칠씩 쓰게 되니까 500ml짜리 뭐 300ml짜리 작은 쓰레기 봉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약을 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반응했어요. 이렇게 현실 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미처 대통령 후보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내 피부에 와닿는 뭐 작지만 확실한 공약, 또 큰 공약이라 하더라도 진짜로 현실성 있는 로드맵에 입각해서 제출하는 공약, 이런 데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정책적 비교 우위를 보이는 데에 이번 전략적 승부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층도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그렇죠. 아주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간에 이제 부동산 상황이라든지 또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어떤 내로남불적 모습, 이런 데에 실망해가지고 많이 이제 이탈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점들을 잘 저희들이 고쳐가고, 태도에서 진정성을 조금 더 보이도록 하고, 겸손하게 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보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석이라고 하는 의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우리 중도층들도 그런 실용적 접근을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마음을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면은 이 현 대통령이 후보한테 상당히 부담을 준다. 이래가지고 우리 대선 역사에 보면은 탈당의 경우가 많아요. 예. 그죠? 불행한 정치사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잖아요. 예. 지지율이 높아서 뭐 그런 이야기는 아무데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야 되니까 예. 문재인 정부 차별화 대선에 필요하다면 어느 지점에서 필요할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나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치적 차별화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자들을 다 품어내는 것도 과제인데 무슨 차별화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권이든 공이 있고 또 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은 계승하고 과는 극복해야죠. 그건 뭐 무슨 차별화하고 뭐시고를 떠나서 그냥 자연 법칙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차기 정권을 담당하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은 계승하고 과는 확실하게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을 뭐 차별화라고 부를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를 얘기할 때는 문재인 정부도 잘한 일도 있겠지만 못한 일도 있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가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지점에 있어서는 정책적 차별화를 할 수 있죠. 나는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쓰지 않겠다. 또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방역과 또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인한 어떤 피해 지원도 그 기재부의 어떤 그 재정 건전성 논리에 밀려가지고 국채 발행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재정이 역할하는데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할 수 있지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인 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정책적 차이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랄까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지 그건 당연한 거고 세상 어느 정권도 다 그렇게 해왔다. 왕조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왕이 승하해가지고 자식이 왕권을 계승하면 아버지가 했던 잘못된 정책은 싹 다 폐지하고 다른 정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왕조 시대에도 가능한 일인데 그걸 차별하다 아니다 뭐 이렇게 부를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말 연시 이렇게 신년초 여론조사가 한 고비 또 한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그리고 설 이후 네, 두 번이 있을 건데
이 열흘 동안에 뭔가 아까 말한 좀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말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그거 좀 준비된 게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정책 컨텐츠가 많은 후보입니다. 정책 아이디어가 많아서 그 정책 아이디어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할 수나 있을까 이게 걱정일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막 쏟아낼 게 아니라 정돈해서 꼭 강조할 것들만 좀 정확하게 세일즈 합시다. 그리고 뭐 몇 시간 만에 그게 국민들에게 다 전달되는 게 아니니까 하루 이틀 뭐 시간은 걸리는 거니까 그런 텀을 두고 좀 공약도 발표합시다 이러는데 하루에도 여러 개의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제안들과 정책 구상들을 꺼내니까 근데 그러고도 아직도 꺼낼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를 밀어내고 정책이 정책을 밀어내고 있는 형국 같아서 좀 정돈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민주당은 어쨌든 그 호남의 지지 기반이 기본이었잖아요. 예.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는데 그리고 그럼으로써 저는 서울의 지지율을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가져갔고 역대 대선에서 서울에 진 적이 없어요. 예. 민주당이. 근데 지금 안 좋잖아요. 예. 서울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 호남도 지금 60% 선에 머무고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낙연 후보가 아마 전격적인 어떤 결합을 통해서 분위기를 확 반전시킬 수 있을 거다. 기대와 함께 그걸 하는데 우려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에게 덮씌워져 있는 그런 누명들의 진실이 예. 잘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를 좀 유보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경선의 후유증이 아직 다 치유되지 않아서 지지세가 과거처럼 이렇게 확 살아오르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이재명 후보의 진실을 알려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 이제 경선의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하자고 들면 이낙연 대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낙연 대표는 왜 뒷짐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상임 고문으로서 어긋나지 않게 선거운동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리라고 봐요. 그분의 품성이 성품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전면에 서시는 때가 곧 올 거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시기에 호남에서 비토론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고전했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걸 우리 김정숙 여사가 살았죠. 살았죠. 예, 매일같이 봉사활동하고 서민들과 어울려버리면서 그 얼었던 마음을 녹여냈는데 그런 역할들을 뭐 김혜경 여사가 하든 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직접 하든 이런 데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